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간에는 내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당선인이 직접 구상을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가 첫 관문인 재원 마련에서부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가 넘쳐날 줄 알았던 허니문 기간, 전국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고 먼저 리포트로 집무실 이전 관련 전국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란 얘기죠. 이전을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보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은 무리라는 게 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이전 계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 조정도 현실적인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길 상황이 아니면 준비가 된 뒤에 이전하는 게 맞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인수위에 전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신구 권력 충돌 우려는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이동에서 업무를 볼 것이며 청와대 완전 개방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한 번 신구 권력이 정면 맞선 것인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실상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청와대 발표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2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가 안타깝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정권 인수인계의 필수 사항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 취임 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취임 직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나친 발목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의 결단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도 못해주겠다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회동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좀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실무 협의도 재개됐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에 더해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를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구상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다시 말해 이전에 드는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당선인 측이 신청한 496억 원 규모의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청와대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국방부 이전은 다음 달 10일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인수위원회가 발안시하는 이달 말이었지만 이사 기간이 최소 20일은 필요하다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좀 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한 달간 준비하면 오는 5월 10일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 신청도 마쳤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합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고 밝힌 청와대는 당장 예비비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에 바로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이것부터 막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5월 10일부터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언제든지 협의만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라는 첫 번째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로 여야 공방도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며 안보와 민생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 1조라는 가짜 뉴스로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불통정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집무실 이전 기간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지난 열흘간 소모적인 논쟁 속에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호와 안보 문제, 국민 불평과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한 결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부풀리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줄줄이 열고 여론전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도 무리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모색할 겨를 없이 당선 열흘 만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윤 당선인의 여소야대 리더십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장소로 정한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선 현재 각종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용산공원 조성과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탄력이 예상되지만 국방부 초인접 지역의 정비 사업은 일부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추진되는 주요 개발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업 규모로 따지면 용산공원 조성이 가장 큽니다. 미군 기지 반환과 함께 진행하는 곳으로 공원 규모만 3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용산공원은 기지 반환 지연과 오염 정화비 비용 등의 문제로 10여 년간 정체돼 왔었는데요. 윤 당선인이 용산공원을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는 개발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5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과 초고층 아파트를 세워 국제 업무 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추가 규제가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서울시와 조율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논란으로 떠오른 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크게 신용산 북측 1, 2구역과 한강로 1가 및 3강 맨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신용산 북측은 국방부 청사와 1km 이상 거리가 있고 속도도 빠른 만큼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주변 인프라 개선이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주 환경 역시도 사실 이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00m 남짓한 초인접 지역인 한강로 1가와 3강 맨션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일부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진다 그러면 허락하겠습니까? 용산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부선과 경원선 철도 지화화 사업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대부분 규모가 크고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지역의 변화는 크게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대통령 경호와 함께 국방부 인근에 집회와 시위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커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청와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게 당선인 측 구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5월 10일이 기점입니다. 그동안 경호 문제로 묶여있던 여러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걸까요?
또 앞으로 주변 지역 개발 전망은 어떤지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역의 70년 역사를 간직한 북악산 기슭의 파란 기와집. 대통령 집무실은 기념관으로 바뀌고 경내 7만 평 부지는 공원화됩니다. 경호 문제로 닫혀있던 등산로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경복궁, 한옥마을 등과 한데 묶으면 거대한 역사 문화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려고 이렇게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풀어준다면서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좀 청와대도 좀 구경하고 그 좋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잦은 집회 시위에 따른 통제로 활력을 잃은 상권에도 호재입니다. 촛불 집회부터 해서 집회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도로도 통제되고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권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개발 제한 완화를 기대하는 심리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주변엔 야트막한 건물들 뿐입니다. 더 크고 높게 짓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인왕산 등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 차원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한옥 보전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규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당장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큼 넓은 부지도 없고 고즈넉한 동네 성격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워낙 이제 작은 필지로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필지들을 크게 하나씩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청와대 직원과 경호 인력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피력했습니다. 별도의 대책팀 구성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안개속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를 한 윤석열 당선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다 세종 제2집무실에 대해 틈새 질문을 받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세종시 제2집무실 또 제삼동으로 사실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주제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섞일까봐 안 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신중하게 제가 동향을 마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한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기조를 밝힌 겁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의 이전을 설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정치의 수도로서 역할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김병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역시 주요 현안은 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인데 시기를 재단하긴 어렵지만 세종 제2집무실도 TF가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선인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조하고 계시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어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이전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만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용산 이전에 사실상 제동을 건 상황이라 세종 집무실 추진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뜻은 있어도 고삐를 바짝 당기기는 애매한 상황. 세종 제2집무실 추진은 청와대 용산 이전부터 해결한 뒤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에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명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죠. 일시적인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유사시에 이동이 당연한 군부대가 이사를 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에 오늘 출연한 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는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평지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도발,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는 전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전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게 맞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결정은 사실 전혀 미리 대비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군의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대비도 있지만은 오랜 계획 속에서 정말 빈틈을 최소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과거에도 우리가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공백이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휘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군의 조치는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용산 국방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되면 한남동에 있는 공관에서 출퇴근을 윤 당선인은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 상습 정체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호 등의 문제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기자가 직접 이동을 해봤는데요. 교통이 좋은 새벽 시간에 약 3.2km, 그리고 시간은 한 5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통령 공관이 들어서게 될 서울 한남동 공관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이곳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경로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직접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20분, 공관을 나서면 곧바로 편도 6차선 대로와 만나고 다시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이태원을 관통한 뒤 녹사평역을 지나 삼각지역 방면으로 향합니다.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신호등 19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1곳, 평균 속도 40에서 50km 달렸을 때 대기시간 등을 빼면 용산 집무실까지 걸린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대통령 출퇴근에는 6, 7대의 수행 차량이 앞뒤로 따라붙게 되는데 이동 동선에 맞춰 차례로 신호가 통제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은 3, 4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 7대 정도 대형 행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정도는 통과 시간이 뭐 한 두 차로 통과할 때 10초면 다 한꺼번에 통과한다고. 대통령 지나가기 전에 1분 전에 지나가면서 신호가 축차적으로 쭉 열리거든.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한강진역 바로 앞 국제학교가 위치해 등하교 시간 전후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진 데다 뒤이어 이어지는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앞 편도 2차선 도로 역시 악명 높은 정체구역입니다. 정체는 국방부 앞 삼각지 고가도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서울 딱 한가운데여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좀 밀리고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도 좀 되긴 하고요. 다른 동선도 있긴 하지만 서빙고역과 이촌역, 용산역을 돌아 더 먼 거리를 우회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는 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통령 이동 시에는 보안상 문제로 반경 1km 통신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재밍을 하게 되는데 경호처가 출퇴근 과정에도 전파를 방해할 경우 일시적인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선 원격 조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밍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 거라고. 주변에 뭐 이제 그 통신 장애를 일으키니까 뭐 무선 통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출퇴근 동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없어 취임식 직후 당분간은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경제단체장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경제단체장들은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논란 속 오늘 만남은 이례적으로 식사를 빼고 모든 일정이 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선 12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처음으로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국정농단 사태로 와해 수준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하도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프로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30분 동안 이어진 공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할 뿐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는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로 관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원형 탁자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고 회동은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로 단체장들의 건의가 이어졌는데 윤 당선인은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식사를 제외한 모든 장면이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자 경제, 기업 이슈로 시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주도 일자리와 규제 개혁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본격 닻을 올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정과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만 다룰 전담팀을 만들지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실무위원까지 인선을 마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집니다. 또 새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시점은 5월 초로 잡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국정과제 1, 2차 선정을 거쳐 25일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비상대응 전담팀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기 위해 치료 체계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 전문 실무위원이 포진한 경제 2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정권 교체의 주요 이슈로 꼽혔던 터라 따로 전담팀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세간의 이목이 청와대 이전에 집중돼 논란이 가중된 만큼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검출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만 9천여 명으로 62만 명을 찍은 17일 이후 나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월요일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휴일에 동네 병원이 쉬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검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58만 명으로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확산세의 둔화는 분명하지만 수요일에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목요일까지 확진 규모를 봐야 감소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위중증 환자도 2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영향 등으로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BA2가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60%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BA2의 유행 속도라든지 중증화율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 가능할 정도로 통제하는 노력들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 데다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도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객 증가도 유행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이번 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의 효과성 등을 문제 삼아 긴급 승인을 유보했는데 이번 전격 도입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이번 주 도입됩니다. 그동안 몰루피라비르라는 성분명으로 널리 알려진 치료제로 파이자사의 팍스로비드처럼 알약 형태입니다. 성구매 계약분은 24만 2천 명분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머크사의 치료제 10만 명분은 금주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국내 환자의 투약 중인 팍스로비드보다 긴급 승인 신청은 먼저 이루어졌지만 낮은 효과성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약 때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90%에 육박했지만 라게브리오는 중증화율 감소치가 30%에 그친 데다 안전성 우려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RNA를 만드는데 이게 잘못 끼어 들어가고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이 물질이 DNA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이나 남성들에서는 좀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발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프렘 B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가 전격 도입이 결정된 배경에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팍스로비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없는 고위험군 치료의 대체제가 필요해진 겁니다. 병용 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만 처방을 못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팍스로비드의 대체제로 이에 식약처는 임신부와 소아 등의 투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해서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시가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의 중심가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한밤중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것입니다. CCTV 카메라도 크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형 의료회장 앞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수습돼 있습니다. 날이 밝자 현장의 처참함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곳이 쇼핑센터였다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괴됐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보이는 건물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간판만 겨우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4주째 키이우를 둘러싸고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인다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키이우는 약 84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건물만 50만 채에 달하고 현재도 200만 명가량이 도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벌어진 이라크 모술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모술의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 당시 인구는 75만 명이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함락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항복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황의 상태를 볼 때 이번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며 앞으로 두 주가 관건이라는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을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지만 전세는 이미 러시아로 기운 것으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Поэтому во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Мариуполю нет. Можете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затыкать меня,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и так дале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нет. Это мн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ое, это мнение военных.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 돈바스와 러시아가 무력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여서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민 400명이 대피한 학교가 폭격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총력 사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즉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관은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전하게 마리우폴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리우폴 동서쪽으로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우폴 전황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조기 장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군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이 병참 문제까지 안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가 전황을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오는 25일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23일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정상,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 그리고 주요 7개국 G7 정상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부당한 전쟁으로 인도적 문제와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과 우방국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두고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200만 명 이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 다른 유럽 국가들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만큼 지원을 포함한 대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주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으로서 안보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폴란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무기를 지원할 뿐 나토의 직접 군사 개입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 불행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 그대로 상견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새 대통령이 일하게 될 곳,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건 무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적 논쟁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선 12일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청와대의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일단 용산시대가 재원 마련부터 간단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권한도 예비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제 먼저 본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아마 오늘 이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확대 장관회의까지 열었던 것은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 장관들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고 그 수렴 결과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2달이라는 시간에 어떤 데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 옮겨지게 되면 전략 자산이나 아니면 군 안보에 공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게 1%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국 국민 전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 문제를 아마 고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문제가 집행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권자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요청은 하지만 실제 본인은 책임지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아마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자,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청와대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안보 최고의결기구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고 위태로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거의 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우리는 협조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 혼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도 맞고 그리고 청와대의 주장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자꾸 대변인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밀하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라인도 있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하루속히 만나서 이런 혼란 상황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 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더 큰 감정적인 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면은 당선인이 50여일 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께서 일단 협조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따가 그 회동 얘기할 때 조금 더 신구 권력 간의 회동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전망하기로 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지금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런 점과 좀 맞물려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공감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이 말을 붙인 거거든요. 맞죠.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3월 15일 날 처음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로부터 대략 6일 후인 3월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는 용산으로 갑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6일 동안 과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혼란과 갈등은 있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리를 안보상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가장 중점들에서 해야 될 마지막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1%의 안보 공백이라고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책임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인하고 모든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당선인은 요청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요청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선을 일정 부분 긋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임 후에도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의 고민을 아마 결정하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아마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들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평화롭고 원활한 정권 이양이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어떤 수석 입을 통해서 다른 청와대 참모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결코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의제를 조율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당선인께 전화해서 자 만납시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합시다. 그러한 너그러운 포용력과 아량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현명한 처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은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 속의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이라는 대선 공약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의지를 또 꺾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제동을 건 부분을 먼저 짚어봤고 이후로는 지금 예비비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회동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야 공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예비비 문제. 이를테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건데 첫 관문인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당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네.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의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당선인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현 정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네. 아마 이제 오늘 NSC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통과시켜 버리면 지금 현재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일단 내일 아마 국무회의는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로드맵을 좀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겠죠. 상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비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본 후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예비비인데 이제 상정조차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예비비를 상정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양비론을 안 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터프한 리더십은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려를 하는 거지 이것을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여일 동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도 아쉬워요.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한 라인 같은 것이 분명히 구축돼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께 요청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결론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너무 밀어붙이기식 좀 거친 리더십을 윤석열 당선인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요 대화 타협 조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상호 주장만 있다. 상당히 이걸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상호 주장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당선인 측에서 일단 5월 10일에 청와대는 개방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취임 후에는 통이동에서 업무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어요. 당선인 측에서. 그것도 저는 너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본인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이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보안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시면 대통령이 경호를 잘 받아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경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좋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방적으로 한쪽을 향해서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안 들어지면 본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정말 청와대를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시니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와대에 좀 들어가 계시면서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나와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들이 자꾸 하시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잠깐 몇 달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도 많은 부분 의아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기사 속에서 뜻은 있어도 고삐를 당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요약한 기사 구절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최 교수님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속도 조절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안보장관 회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방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불안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국방부랑 합참의 연쇄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할 것도 많고 전략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통신 시스템 자체가 첨단 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고, 이걸 옮기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을 기하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뭐 예를 들면 그냥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일을 맞추다 보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모든 걸 맞춰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 때문에 움직여지다 보면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놓치는 부분 때문에 국방의 안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그 일정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지금 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최 교수님 말과 더불어 좀 명분을 쫓아가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거의 1호 공약 같은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방부를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건 거고요. 저는 국정 운영은 그냥 신념과 고집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장욕, 갈등, 혼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갈 겁니다 라고 했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나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가게 되는 것은 상당히 악몽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밝히셨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건의받지 못했던, 얘기 듣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용산으로 갔을 때 대략 6일 만에 다 검토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496억밖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이전 비용, 여러 가지 경호상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을 하자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준봉 교수님의 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본인의 임기 중에라도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 되지, 처음부터 데드라인 갖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야 공방 통해서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앞서 신고 권력 간 어떤 회동 문제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좀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일단 실무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교수님은 이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회동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견 조율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까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문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자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두 분이 얘기하다 보면 뭐가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좀 충돌한 부분이 있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네. 실무 협상에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더 논의해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안정감을 보일 수 있고 해결에 저는 실마리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전부터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다 짜서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그러면 충돌만 계속 되는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실무적으로 만나서 지금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실무적인 만남보다는 직접적인 두 분이 만나는 날짜 정하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실무적인 협동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만 언론에 자꾸 부각이 되면 이 불안감만 커져요. 두 분 다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조건 없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하신 부분 아마 자막에 있는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라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만나서 어떤 문제를 대화하기에는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좀 지금 끼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었고 또 인사권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청와대의 의지만이 아니라 당의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을 공격함으로써 지방선거 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범적인 인수인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시하셨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루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청와대 NSC 회의가 열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 것을 보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논란에 청와대가 발을 담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또 그렇죠. 교수님이 전망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여야 공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녹이셨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마치 대선 전국 한가운데로 온 것처럼 냉각됐거든요.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서 다양한 조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K 트럼프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고 레임덕 아니고 취임덕이다라고 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 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해도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격한 게 없어요. 사실 이제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이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안보의 공백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다른 이슈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결국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특히 두 군데를 고민하다가 용산 국방부로 간다고 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감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에 국방부를 얘기하고 합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은 이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가 결정이 되고 너무
졸속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반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 그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고 그 이슈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니 결국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리고 정쟁의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입장까지만 여쭤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게 오히려 국정공백이다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은 어떻게 해보십니까? 왜 그게 국정공백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하고 단계적으로 옮기다 보면 국정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이게 동시간에 합참과 국방부와 이런 전략기관들이 또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게 국정 공백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은요, 야당이 될 거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적인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지 12일 지났습니다. 그러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K-트럼프니 취임덕이니 백해무익이니 재앙이라느니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니문 기간 없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선인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입니다. 왜 협조 못 해줍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지금은 준비 단계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왜 협조 못 해줍니까? 이런 식의 막말과 조롱과 비아냥은요, 결코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거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그 당선인의 행보가 국민적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고 그 낳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히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하면 협조하는 게 맞죠. 그걸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런 행동 자체가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졌으니까 다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타당한 부분이라면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네.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야죠. 여야 원내대표하고요, 당대표들 협상하면 됩니다. 거기서 좀 점잖게 하면 안 됩니까? 국민들 보는데 K-트럼프라느니 이러한 재앙, 취임덕 이렇게 막말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까? 저는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들 민주당으로서는 지적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다음 질문은 좀 언론에서 좀 더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1조 원이 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고 예비비 신청은 496억 원이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다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면요. 저는 이게 469억은 더 들어요. 그러니까 469억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도 1,200억을 또 합참에 새로운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연쇄적으로 이전 비용 포함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지금 이 469억이라는 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집무실을 꾸미고 거기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간도 지금 한담동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집무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경비를 맡고 있는 외곽 경비나 내각 경비나 이런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의 이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방부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분간은 뭐 임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전대 이제 건물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영빈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이제 관저도 저 안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가 될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469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오늘 김은혜 대변인 말처럼 1,200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5천에서 1조 사이가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당선인은 일단 기획재정부가 관련 비용을 직접 추산했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산한 게 물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또 5천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숫자가 좀 다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496억은 더 들겠죠. 왜냐하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496억은 일단은 청와대가 이사가는 비용밖에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당연히 합참도 남태령 수방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뭐 경호, 경비,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을 다 구축을 해야 합니다. 네. 그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획재정부도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는요, 예비비를 신청받는 곳이지 예비비가 얼마 듭니다라고 이렇게 당선인 측에 주는 게 잘못됐어요, 일 처리가.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지 네. 국토교통부에서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걸 검토하는 곳이 기재부예요. 근데 기재부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전 비용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재부가 좀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인수위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걸맞는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시스템에 맞는 행정부의 업무 처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상정되기 전부터 진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추산이 워낙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이 과정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였더라고요.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좀 덮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가부 공무원 파견이 좀 배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공무원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배제했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여가부는 폐지가 될 것 같고요. 여가부에서 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부처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전체 이제 정부 부처에 파견 공무원 요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4명이죠.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수위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최종 배제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에서도 아마 여가부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결국 여가부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 그 업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른 부처 이름을 바꿔서 다른 걸 만들든 아니면 그 업무들을 관련된 부처에 나눠서 분산해서 업무를 맡기든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인수위에서 분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부처를 만들든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인수위의 저런 행태가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공무원들을 좀 배치를 받아서 네. 자 우리 여가부 폐지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각 정부 부처의 어느 쪽에다가 제대로 배치하면 되겠느냐라고 안을 만들어 와라 하면은 여가부만큼 잘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분들은 어차피 정부 공무원에서 일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상실감 주는 것도 그렇고 가장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에 1명, 박근혜 정부 때는 2명이 파견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당선인 재계와 공식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당선인 메시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은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고 도와드린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이번 회동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집무실 이전 논란 속에서 식사만 빼고 모든 일정이 공개적으로 이제 됐다는 점,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됐듯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와해 수준이었던 정경련이 이번 회동을 주도했다, 소통 창구로 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경제인들을 만나서 경제인들에게 뭐 덕담을 하고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 말 하는 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경련이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수준에 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예컨대 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그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경유착 때문에 또는 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던 그런 행동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경련이 다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우려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경련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경련이 부활하는 것이 도리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단체장들 어떤 요구 중에서 규제 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한 게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재계 관계자들은 노사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 노사관계 풍토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논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노조 조합원 차량에 브레이크 호스를 뽑았어요. 경찰이 제지해도 운전자를 협박했고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일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비노조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리고 생명에 위협되는 브레이크 호스 같은 것을 뽑는다. 이런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민노총의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업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풍토를 좀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정수행과 관련된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것, 또 잘하지 못할 것,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인데 일단 3월 2주차, 그러니까 당선 직후가 되겠죠? 52.7%에서 잘할 것이 4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사실은 청와대 이전과 연관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선하고 나서 2주차, 3주차에 특별히 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모든 이슈를 지금 용산으로 이전 문제가 다 끌어모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과가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물론 주장하고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의 방식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정말 뭘 우려하고 걱정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할 것은 3.5%포인트 하락했고 잘하지 못할 것은 4.4%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큰 부담이죠. 이것은 향후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당선인 측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를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처음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은 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큰 기대를 갖고 출범을 해도 상당히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2석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0.73%로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 출범할 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갖고 국정 운영을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듯 반대 세력이 많다, 기대하는 쪽이 적다 이런 것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요 대통령 솔직히 이제 선거 출마 안 하니까 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20일 있다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크게 큰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가야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그 힘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보다 국민의힘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 잘할 것의 그래프가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YTN에서도 지금 대선 이후 또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지금 구도에서 전국을 짚고 있는데 이번엔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역할을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30 여성들의 사이에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주엔 또 당원 조문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 대선 전 후보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당선이 당선되고 나서 그 아쉬움을 결국 이재명 고문에게 좀 반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나서 20대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이제 그 친들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개딸이라고 하는 모습은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그런 네. 용어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귀여운 딸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본인이 딸이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이재명 상임 고문을 힘내시라고 하고 뭐 위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결국 SNS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 정치의 전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저런 지지 세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2030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행보도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지만 추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이 발음을 피하고 있었는데 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방지축 딸이라는 의미의 어떤 단어였는데 교수님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요. 지방선거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닐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본인에게도 큰 숙제고요. 네. 당으로서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그리고 당내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가 붕괴됐어요. 없어요. 24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더라도 그분이 대중적인 지지도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악몽과 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고문과 같이 전국적인 인지도, 지지도 그리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는 건데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아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대선에서 지고 2달 만에 나올 수 있어? 네. 이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고문만큼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 그리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등판시켜야 돼. 우리가 한 곳이라도 더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가지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부딪힐 거예요. 네. 이때에 이재명 고문이 어떤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향후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에 기여할 방안 찾아 제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짧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무슨 전면에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한두 군데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데 와서 지지하는 어떤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전국적으로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필요하다면 중요한 장소에 한두 군데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할,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정치 활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열려 있다. 어떻게 좀 다시 등판할지 등장할지 한번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이 오늘 이거 다 결정해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안보 공백은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신뢰되는 질문이다. 근데 다음 달에 여기서 한미훈련 하시는 거 아세요? 저 건물에서? 예, 뭐 다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 오늘 청소하는 거. 감사합니다. 근처 5층 건물에서 관측이 다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을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집무실 이사 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부처시설을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모습을 위해서 청와대 본사에서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부가가 담겨 있는 용산을 잘 가지고서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래서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 성곽이나 정릉까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그것도 그러니까 뭐 별도의 추가로 규제한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공수처 권한 축소 논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뒷순위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를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일단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부터 손봐 검찰, 경찰의 부패 수사를 막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보고 대상에 공수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전문위원이나 실무 인력으로 파견된 직원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일부러 공수처를 패싱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도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당선인 공약에 속도가 붙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은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인수위가 요청하면 운영 현황이나 당선인 공약에 관한 기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오히려 검경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환경 변화가 클수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기관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인수위 사법분과 전문위원으로는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차장검사급 2명이 파견됐습니다. 각각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 담당관과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했던 기획통 검사들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인수위 인선을 고려하면 사법분과 우선 과제는 공수처 개혁보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9입니다. 분노를 일으켰던 LH 사태, 수사 1년을 맞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LH 임직원을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이 적발됐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지난해 3월 LH 보상 담당 직원들과 가족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이곳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현행 고객자유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공직자 등 투기 사범에 대한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도 경찰과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 4,200여 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64명은 구속됐습니다.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사기 사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산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공직자 가운데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 건 절반 정도, 국회의원만 보면 고작 18%에 불과합니다. 일반 투기사범 송치율이 70%를 넘긴 것과 대조적입니다. 송치 이후 과정도 개운치 않습니다. LH 사태의 단초가 됐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직원 등이 1심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상시단속, 기획수사체제로 바꾸고 앞으로도 투기사범 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승용차가 해안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노인이 숨졌고 운전을 하는 아들은 중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바닷가 바위에 얹혀 있습니다. 소방과 해경구조대가 차 안에 있던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20m 아래 바닷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아들 48살 A씨가 크게 다쳤고 80대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사고로 보였던 현장.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새벽 1시쯤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사고가 난 해안도로까지 이동한 아들 A씨. A씨는 추락 사고가 나기 전 이곳에서 차를 바닷가로 향한 채 20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이후 멈췄던 차는 급가속으로 달려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장애물과 절벽 난간을 잇따라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조사해 고의성 여부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입니다. 숨진 어머니는 부검 결과 골절로 인한 심한 출혈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1차 확인됐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직원이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넣어서 손님이 탈모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 가까운 매장을 보유한 미용실 브랜드인데 해당 미용실은 손님에게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배상을 못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에 출장 온 정모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감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느낌이 안 좋아서 딱 봤는데 머리가 왕창 빠져 있었어요. 처음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들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었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곱슬머리 펴는 약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모발 손실과 피부염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추후 탈모 가능성도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용실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측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피해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미용실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용실 업주는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 업주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 측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탈모 클리닉 제공을 정 씨가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시달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게 됐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미용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한 달에는 많게 수백만 원어치 기름을 넣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양준 씨는 20년째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해왔지만 요즘처럼 주유소 가는 게 부담됐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 1,500원대였던 경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달 400만 원 정도 들던 기름값도 600만 원대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지금은 50만 원 가지고는 다 못 채우고요. 최소한 60만 원은 넣어야지 이제 한 3일 정도 운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를 세우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 경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부쩍 늘다 보니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40여만 원. 오른 기름값에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차량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수입은 반토막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 평균 잡아가서 200씩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유뿐 아니라 이제 이 물차들이 거의 다 노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인하 정책도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유류세가 20% 인하된 만큼 화물 노동자에게 리터당 350원 정도씩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110원가량 깎였기 때문입니다. 할부를 못 내 차량을 뺏길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화물 노동자들은 기름값이 오른 만큼 운송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기름값에 따라 변동된 운임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유가 변동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전면 실시를 확정해야 한다. 끝날 줄 모르는 기름값 고공행진에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들은 대기업 화주들에게도 운송료 인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이번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로 찾아옵니다. 미나리가 미국 이민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4대에 걸친 이민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상해본 적 한 번도 1910년대 일제강점기 부산 바닷가의 작은 마을. 유부남 한수의 아이를 갖게 된 선자는 이삭과 결혼해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 조선인의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이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대를 잇는 제1조선인 가족의 삶이 선자의 시선에서 대서사시로 펼쳐집니다. 누가 선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린 선자와 젊은 선자, 그리고 나이든 선자의 시선에서 이민자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영화 미나리에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에 빛나는 윤여정 씨가 나이든 선자 역을 맡았습니다. 1900 they started 1900 till 1984. So, through that time,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 애플 TV 플러스는 두 번째 한국 드라마를 통해 넷플릭스 주도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는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등 격동의 한국사를 담기 위해 1,000억 원 가량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등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였고 오후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꽤 쌀쌀하게 느껴졌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줄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중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공기가 탁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